아니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를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개 몇 나라쯤 돼요? 그걸 세보진 예, 않았는데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유라시아 아, 견문이니까요. 예. 어, 중국부터 음, 아세안 국가들 지나서 벵골마를 지나면은 이렇게 인도, 그렇죠. 남아시아 국가들을 둘러보고 음, 아라비아 해를 건너면은 또 이슬람 국가들이 예, 있고요. 그렇죠. 그곳을 통해서 북아프리카까지 갔고 지중해를 넘으면은 유럽이고요. 유럽을 쭉 보고 러시아를 보고 다시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이제 다시 출국하면 일본에 갔다가 음, 동북 삼성에서 마치는 거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한 바퀴 돈 돌고, 건데 나라가 몇 개인지는 그렇죠. 따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야, 그럼 한 세계 여러 나라 한 절반 가까이 다니신 거 아닌가? 예? 아, 그럴 것 근데 같습니다. 들으니까 네. 이제 여러 나라 가시는 데마다 그 나라 말을 뭐 배우시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 나라 언론을 보신다든지 방송을 듣는다든지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니죠. 근데 네. 상당 수준의 그거 하셨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뭐 아랍어나 러시아어 같은 거 배울 엄두를 못 낼 만큼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몇 달 안에 그런 거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어요? 아주 예? 초인적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언어를 배우는 게 저는 그 나라나 그 문명을 이해하는 데 네. 기본이라고 생각이 물론 뭐 어떻게 들고요. 보면 네. 필수적인 거죠. 예. 거기에서 제가 거처를 두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음흠. 아무래도 언어 습득하는 데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런 점은 네. 있으시겠지만 네. 사실 미국어라는 게 습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어쨌든 대단하시고요. 하여간 그런데 그런 말만 배우신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물론 언론도 보시고 또 학자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 같은 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나라의 문명이라든지 현재 그 나라의 뭐 사회 사정 같은 걸 많이 이제 아셨을 텐데 그 다녀보신 그런 여러 나라를 통틀어서 어떤 그 문명사적인 변화랄까 지금 흔히 사람들이 지금이 뭐 문명사적 전환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시적으로 볼 때 일맥상통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크게 보면요. 예.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음, 서구 문명의 패러다임이 네. 이게 하강하고 있다. 음, 그와 동시에 가령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화 문명의 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음, 이게 14억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인도죠. 근데 인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힌두 뜨와라고 해서 네. 힌두 국가 만들기. 그러니까 힌두 문명에 바탕한 근대적인 혹은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촉발시킨 최초의 흐름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1979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그들의 문명이었던 이슬람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정치를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문명만 있는가? 제가 한국 오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있었는데 네.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러시아 동안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올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인데 그걸 기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명의 핵심은 동방 정교회에 네. 있고 그 정교회 문명에 바탕한 현대적인 러시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2000년 이후로 계속 집권하고 있는 푸틴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네. 그게 그 유라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가장 인구가 많은 문명권,
그리고 가장 큰 나라 러시아 네, 이런 데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고전 문명,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명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 저는 이게 현재 세계사의 추세의 가장 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각 독특한 어떤 역사적 특성이랄까 배경을 가진 문명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시 부흥을 한달까, 뭐 굴기한달까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추동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0년 동안 주도해 왔던 어떤 연결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네. 통해서 만들어졌던 연결망이 있죠. 가령 인도는 영국과 이렇게 네.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랑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중화 문명의 일원이었던 베트남은 저기 멀리 프랑스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 연결망이 한 100년, 150년, 네. 길게 보면 한 300년까지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네. 탈식민화가 되면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연결망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식민지를 상실한 유럽 국가들이 더불어서 쇠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200년, 300년 이전에 작동했었던 연결망들이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간의 연결망들, 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간에 이렇게 훨씬 이렇게 수평적이었던 연결망들이 중국에서는 일대일로의 이름으로, 뭐 인도에서는 인도양 공동체 이런 이름으로, 러시아나 그 북방 쪽에서는 뭐 유라시아 연합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유럽조차도 유럽이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서방이 됐던 거거든요. 네. 더 웨스트가 됐던 거죠. 근데 유럽과 아메리카가 이렇게 대서양 사이로 조금 멀어지면서 유럽이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시아와 다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유라시아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각 지역별로 그런 자기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새로운 문화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치면 그런 문명들이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 열린 과제죠. 열린 과제고 과제. 지난 200년처럼 서구가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고 다른 문명을 이렇게 짓누르면서 네. 맺어졌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 국가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주도하고 있는 국면도 현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작업을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긴 한데, 그런 흐름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협동하고 견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주변 나라, 주변 문명, 아주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동참해 가고 협력해 가고 협업해 가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광활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명사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동북아하고 딱 대비해서 보면 지금 요즘에 동북아 정세라는 게 뭐 신냉전 구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우리는 한복판에 지금 그 한복판에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런 유라시아적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명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둔감한 거 아닌가요? 많이 둔감하죠. 많이 둔감하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아직도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0번째 그 정도 나라가 됐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변화해가는 세상을 우리의 시선으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작업이 대단히 느리고 저는 그게 지식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을 문명의 표준으로 봤던 시기가 길게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국권을 상실해서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일본을 문명의 표준으로 봤던 시기가 있었고, 해방 이후 더군다나 한국 전쟁을 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미국 문명을 또 문명의 표준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지금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다가 일본의 안경으로 잠깐 보다가 지금 미국의 안경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직도. 근데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저는 안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네, 어. 그 보관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겹눈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겹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국의 안경, 일본의 안경, 미국의 안경을 버리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거 다 잘 활용하자. 활용하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서쪽으로 가면 더 다양한 안경들이 많다. 그 렌즈들을 다 모아서 입체적으로 보자. 입체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을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물적 기반, 물적 토대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 산업화도 뭐 그 역할을 했죠. 민주화의 토대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일정 단계를 지나면 자본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현실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거냐?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발전하는 체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의 탐욕을 일단 절제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는 소위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뭐 절제랄까 뭐 양보랄까 뭐 이런 그죠? 그런 미덕, 예. 이거를 유교적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고 한다. 보고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현재까지 저의 잠정 결론이기도 한데 근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자본주의에 포커스를 둘 건가 민주주의가 핵심인가 예.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막스 베버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세속화잖아요. 세속화. 종교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이렇게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간다.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종교의 부정이 다른 문명권으로 가면 그건 기독교 문명권에서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통의 부정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 세속적인 사회가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상 자원에 의존했던 사회에서 지하 자원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쓰면서 인간의 욕망을 무한정대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아주 잠시 동안 가동했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 사회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를 유지해 왔나 아까 그 욕망의 절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담론 인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네, 얘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얘기인 건가? 그 전에 종교나 각종 전통에서 얘기했던 거는 감히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먼저고 땅이 먼저고 예. 천지 사이에 인간이 있었다라고 천지인이었죠, 항상.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예. 중요했던 거고 예. 그런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려고 했던 게 뭐 각종 종교나 뭐 이런 네, 거였다고 예. 생각하고 그 사람다운 사람의 핵심은 자연다운 사람 혹은 자연스러운 사람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네. 근대적인 인권 담론이나 그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에 깔려 있는 거는 거기에 이미 자본 중심적인 가치가 배 있다.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별개가 아니라 아주 긴밀히 맞물려 있었던 거고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다 혹은 자연스러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뀌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고 다른 민주주의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다른 민주주의를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연한가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는 역시 지금 비슷한 그런 폐단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유교문 아주 장구한 유교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는 이걸 어떻게 이걸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지 혹시 눈여겨 보신 게 있어요? 20세기 중국 혁명은 그런 걸 다 깨려고 했던 거잖아요.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네. 반봉건, 네. 그러니까 공자를 타도하자 이런 운동을 문혁 때 열심히 했었고, 네. 근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은 점점 그 반대로 얘기하죠. 네. 자기네들의 문명을 부흥시키자라고 네.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도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실상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지금은 뭐 막스, 레닌 이런 거 거의 배우지 않죠. 네. 그러니까 모든 그 10대 학생들이 시를 300수 뭐 200편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 옛날의 가치관이 담겨 있었던 핵심 문헌들을 외우게 한다라는 거는 체득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그런 텍스트를 각인시키는 과정인데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되는 건 앞으로 30년, 40년 후예요. 그래서 2049년을 얘기할 거예요. 건국 100주년이 됐을 때의 중국은 20세기의 그 신중국이 아니라 혁명을 했던 그 신중국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유교 문명에 바탕한 네. 그거를 업그레이드한 그 중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시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근데 이 박사 보시기에 가능할 건가요?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예언가가 아니야, 아니니까 예언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볼 만하지 않나. 꿈꿔볼 만하지 않냐? 기대해 봄직하고 네. 같이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말하자면 중국모인가?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모의 그런 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중국몽. 중국몽일 테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몽들이 함께 갈 수 있죠. 인도는 그들의 문명을 업그레이드해서 인도몽을 끌 수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북조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힌두 문명이나 이슬람 문명이나 중화 문명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얘기했던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인권을 앞세우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인권. 사람을 가장 앞에 놓지 그거는 않는다. 기독교 문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랬던 거죠. 네. 네.
그렇죠. 하느님이 먼저고 그렇죠. 하느님 네. 아래 하느님의 네. 뜻을 받드는 아들로서 예수가 있었던 거지. 예수가 먼저다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예. 이 언제부터 근데 사람이 먼저가 됐어요? 저는 그런 발상의 기원을 뭐 르네상스부터 구하고 종교 개혁부터 구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19세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예. 이후.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뭐 어차피 이제 역사학자시고 역사 문명사를 하신 분이니까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소세동점 이후에는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단계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개화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대 우리가 살았고, 그다음에 건국의 시대, 산업화, 민주화, 뭐 세계화까지 지금 이제 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역사적인 그 과정이나 단계를 볼 때마다 그런 하나의 고비를 넘길 때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한 일이 있냐? 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 과거 패러다임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떤 외부의 작용이나 이런 걸로, 그죠? 아니면 시민의 힘으로 뒤집히는 이게 반복되어 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지난 그 촛불 때는 말하자면 국민들이 예,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 질문형이지만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정형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이 박사가 말씀하신 신세계화 시대, 를 그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국가가 그런 신세계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촛불이 어떤 그런 성찰에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 촛불이 그런 성찰, 우리가 신세계화를 대비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이런 성찰의 어떤 계기가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국가가 그런 성찰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라는 게 원래 그런 성찰에 불가능한 건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와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현재의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행정부는 5년마다 이렇게 네. 최고 통치자가 네, 바뀌고 네. 의회는 4년마다 바뀌고 그리고 총선과 대선 사이에 여러 이렇게 뭐 자치체 뭐 이런 선거들이 있고 네. 지금은 교육감 선거들이 있고 네. 그러면은 그 국가의 운영 시스템 이런 것도 1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국가 아젠다 세팅 이런 것도 선거를 주기로 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가를 방편으로 어떤 개혁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밖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고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제도를 세팅을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네. 그런 한 30년 정도의 호흡은 갖고 국가 개혁을 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네. 지금의 이런
뭐 이게 4년 단위, 5년 단위, 네. 더 잘게는 1년 단위의 선거 이런 걸 준비하면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기만이지 않나?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뜻인가요? 옛날에 왕조처럼?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한 사람이 아니고 예. 그럼 한 세력?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예. 오래 준비해 네. 왔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어디 갔을 땐가 경상북도 안동 갔을 땐가 제조산하라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산하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뭐 순서는 어찌됐든 간에 되게 이런 것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예, 그 제조산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예,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뭐 이게 적폐청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국가 개혁하고도 뭐 개조하고도 관계 있었던 것인데 어쨌거나 제조산하라는 그 어마어마한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아 이분의 문제의식이 제조산하를 한다고 하면 뭔가 그동안 고민한 게 있을 것이고 뭐 나올지 모르겠네 했는데 그 후에 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레토릭으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지난번에 쓰신 글을 보면 제조사나 개조천하라는 글 쓰시잖아요. 그 말이 임진왜란, 뭐 예. 병자호란 예. 그때 처음 이렇게 회자되었던 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조지은 네. 임진왜란. 그 천하가 한번 바뀔 때 나온 말이거든요. 네. 명나라가 천하의 중심이었다가 일본이 도전을 해보고 결국에는 만주족이 그 천하의 패권을 쥐어가는 그 한 100년이 못 되는 그 시기 때 나온 말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하가 바뀌는 게 일국적인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천하의 변화와 네. 산하의 변화가 이렇게 맞물려 가서 공진화하고 있는 건데 제조산하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네. 지금 천하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직시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의 천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 혹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 이 동북아 차원에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한반도의 문제를 동북아의 틀로서 보고자 하는 것도 네. 적폐일 수 있죠. 그러니까 20세기의 관점이고 그런 시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라시아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고 이 더 큰 천하, 대천하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한국의 개혁이나 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G2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긍긍전전하고 안달하고 저는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거 없이 좀 다른 출로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시야를 넓게 보고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출로가 열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잘 안 보인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자기가 사는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20, 30대 특히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한 것은 얼마 전까지는 어른들이 네 개인의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내 개인의 문제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죽어라고 스펙 쌓고 뭐 이제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냐 보니까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이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 세대가 먼저 세대가 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자꾸 산업화 미화하는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윗세대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먹을 거 못 먹고 참 그죠? 피 흘려 땀 흘려 산업화해가지고 이렇게 일구어서 그 물질적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라 너무 호강만 하고 커가지고 참 어려움도 못 참고 그걸 개척하겠다는 투지도 없다, 이렇게 또 이제 젊은 세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세대 간의 저는 갈등의 근본이라고 보는데, 다른 유라시아나 다른 나라도 비슷한 갈등이 없나요? 세대 간에? 갈등이 없지 않은데요. 갈등의 폭이 한국은 유달리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압축적인 근대화라는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했던 것과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현재의 젊은 층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한 세대 만에 건넜고 탈산업 사회로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유달리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으로. 산업화 플러스 민주화는 사실상 서구화였거든요. 그 서구 모델을 한쪽은 산업화 세대로 이렇게 추구했던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은 민주화를 이루었던 건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화 민주화의 원조였던 서구 사회도 쇠락해 가고 있거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과거의 그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점점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 세대에는 그분의 공적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겠지만 박정희가 여기로 가자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민주화 세대도 특정 디제 김대중을 비롯해서 그 민주화 세대들이 여기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답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대 정신이 부재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민주화 세대들이 그 담론적인 헤게모니, 문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미 약발이 떨어진 것 같은데 87년 체제 30년이 지나면서 다 시효가 만료된 것 같은데, 그들이 여전히 민주주의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고 20, 30대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온라인 공간에서 그냥 배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 이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지체라고 그러나 적응 지체? 우리 이 박사 말씀하신 거 어디 없던가? 뭐 지체란 말 쓰신 게 있는데 적응 지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 지체. 일본을 보고 적응 적응 지체라 지체. 그랬죠. 네. 그 우리 지금 그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적응 지체를 벗어나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답답하니까 우리 이 박사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맘 먹고 있었던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나라 학생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 있습니까? 20세기에 배웠던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운 공부가 새로운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 네. 20세기 같은 그런 문명이나 그런 국가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판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명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 자꾸 태평양 건너서 미국만 보지 말고 예.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문명적인 자산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년 조금 지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앞으로만 나아갔던 나라예요. 하지만 유라시아는 네. 모든 문명의 기원이었거든요. 발상지였고 네.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거듭해서 회고할 수 있는 문명적인 자산이 아주 많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복귀하고 있어요. 지금 되새김질하고 있고 그 되새김질을 하는 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산업화, 민주화 다 했다. 네. 그 이후에 뭘 해야 되지? 그 이전의 거를 되새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반전인데요. 100년 전, 네. 그 1000년 동안은 어떻게 이 땅이 운영되어 왔는가? 그거를 회고해 봐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1000년의 경험과 지난 100년의 경험을 합작시켜서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하고 배움을 연마를 하고 정치도 거기에 기초해서 나와야 새 정치일 텐데 네.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대가 없으니까 표면에서 실험을 하다가 거듭거듭 좌절하고 말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박사께서 지난 몇 년 새 일관되게 이제 뭐 쓰신 글이나 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고 자극을 받은 아직은 소수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깜짝 깨우치는 그 느낌을 받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박사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제대로 던져주는 분들이 아직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는 있었으나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주는 학자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참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도 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참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종언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건지 되새김질 하나를 노력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것은 다 퇴영적인 것이고 뭐 빈곤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고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게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되새김질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산업화 세대들은 산업화 시대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민주화 세력들도 87년과
그들의 승리의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분들은 식민지를 되새김질해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등등등 뭐 하면서. 그런 세력이 일부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지난 20세기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세기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고 그랬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자기네들의 성취에 도취되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들이. 전성기였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게 돌림 노래처럼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돌림을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